오늘은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입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민총에서 한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불능. 이 불능에 원시적 불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집이 있다. 그런데 그한테 9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8월 1일 날 그 집이 전부 불타버렸다. 원시적 불능이죠. 그러면 9월 1일 날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다. 무효가 되는데 이때 산 사람이 그 불탄 사실을 몰랐어. 모른다는 게 선이라고 했어요. 선이. 모른다.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무과실. 산 사람은 불탄 사실을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판 사람은 불탄 사실을 알았어. 알았다는 게 악입니다. 악이. 알았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어. 과실이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판 사람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산 사람은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면 산 사람이 열받잖아요. 그죠? 산 사람이. 그러니까 산 사람이 야, 열 시키는 거예요. 이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 어떤 손해배상이냐? 자, 계약을 유예하고 믿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만약에 수중에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 계약이 유예하다고 믿어서 5천만 원을 융자를 냈어요. 그러면 융자 낸 데에서 이자가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행이익. 이행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집을 1억에 사서 1억 1천만 원에 팔 생각이었다면 이 전매 차익이 1천만 원이죠. 이 1천만 원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원시적 불능의 전부 불능의 경우에 그 불능 사실을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 상대방에게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535조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게 만약에 전부 불능이 아니고 이게 창고만 불났다. 그래서 원시적 일부 불능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가지 말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울 담보책임으로 가라. 담보책임이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가지 말고 담보책임으로 가라. 해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가끔 나오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 선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선이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이제 대표적 문제가 원시적 전부 불능해야 돼요. 매매 계약을 했더니 그 토지가 이미 국가에 수용돼 버렸더라. 그러면 수용된 토지를 샀다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죠. 예?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교재 보세요.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총설에 보면 의 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으로 전부 불능입니다. 전부 불능임을 고의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자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그 책임을 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요건 보세요. 요건은 기억.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입니다. 전부 불능으로 그 무효고 무효일 것. 다만 매매 기타 작은 별표 치세요. 매매 기타
유상계약에서 일부 불능이다. 참고만 불렀다. 그럴 때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므로 담보 책임은 나중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울 겁니다. 계약 체결상하고 과실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계약 체결 시 일방 당사자가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돼요. 악의 또는 과실이어야 됩니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 계약이 무효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가 입었어야 됩니다. 효과, 신뢰의 계약이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조사하러 간 비용이라든가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지출한 비용,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제출한 견적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건 신뢰이익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행이익.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전매 차익 등이죠. 그리고 신뢰이익이 예외로 이행을 초과했다면 이행이익을 배상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출 문제를 한번 보세요.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그랬죠? 원시적 일부 불능 고르는 겁니다. 전부 불능. 수량을 지정한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했다는 것은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500평인데 원시적으로 일부만 불능했으니까 이거는 담보 책임으로 갑니다. 2번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이죠. 전이니까 원시적이죠. 이미 그 토지가 전부죠. 수용돼 버렸어. 그러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니까 요거죠.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가옥 매매 체결 후니까 이건 후발적이죠. 볼 필요 없고요. 유명화가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익을 체결한 후니까 이것도 후발적이죠. 원시적이 아닙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되기를 마쳤는데 후에 이것도 후발적이죠. 어떤 다 후발적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넘겨보세요. 계약의 효력은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동시이행 항변권. 지금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우리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문제가 나옵니다. 위험부담.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네가 안 주면 나도 못 준다. 이거죠. 네가 안 주면 나도 못 준다. 이게 항변권입니다. 쌍무계약에서 항변권인데 자, 만약에 동시행 항변권은 이런 거 예를 들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하고 1억에 매매 계약합시다 라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는 서로 재산권 이자를 약정했죠.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약정했죠. 그러면 1억에 매매합시다. 그러고는 계약금 얼마 주실래요? 그리고 계약금을 먼저 1,000만 원 지급합니다. 이게 7월 1일 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중도금을 8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중도금 4,000. 나중에 잔금을 9월 1일 날 5,000 지급하죠. 그러면 대부분이 자, 잔금 주면서 이 사람이 잔금 주면 소유권 넘겨달라. 이렇게 하죠. 그죠? 잔금 주면서 소유권 넘겨달라. 그러면 잔금 안 주면 소유권 넘겨주지 못하겠다. 서로 동시행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동시행관계입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잔금 주면서 소유권 넘겨받죠.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이처럼 매매라는 쌍무계약에서 자,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을 때 서로 안 주면 못 주겠다. 버티는 게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이게 이제 동시항변권인데 요건은 여기서 요건이 중요한데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요건인데 첫째가 요건은 쌍무계약이니까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해야 돼요. 채무를 부담한다. 채분을 부담한다 할 것. 요걸 유식하게 쌍무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쌍무계약. 서로 대가적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쌍무계약이 서로 대가적. 네가 주니까 나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 채무가 부담하니까 만약에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상속이 됐다더라. 채권 양도가 됐다더라. 채무 인수가 됐다더라. 그럴 때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이거 중도금까지 쳐놓고. 그러면 아들이 있겠죠. 아들이 상속받겠죠. 그럼 뭐예요? 아들이 야 내가 5천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라. 주장할 수 있죠. 그죠? 이 사람의 채무는 자 여기까지 지급했어요. 그러면 5천만 채무를 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아들이 5천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일성 유지하면서 상속이 되거나 채권이 양도되거나 그럴 때는 자 그대로 항변권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리고 이 쌍무계약이 아닌 거, 편무계약이라면 항변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나온 게 무상, 금전, 소비대차를 한다. 넘길 때 쌍무, 편무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를 한다. 이거 편무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이행하지 않아요. 이 채무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놈이 채무 불이행으로 갑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가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채무가 이행을 하지 않고 채무 불이행으로 가서 손해배상으로 바꿔진다 하더라도 항변권은 그대로 쫓아간다는 거죠.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 같은 경계 같은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경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제기 도래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니까 첫째가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 항변권이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는 선이행이죠. 계약금 먼저 줘야 되잖아. 중도금 먼저 줘야 되죠. 근데 을이라는 매수인이 중도금 주면서 야 소유권 넘겨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이행의무자는 먼저 지급해야 될 중도금은 주면서 소유권 넘겨라. 그러면 중도금 못 주겠다. 이거는 주장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선이행의무자는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선이행의무자가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개념이 합니다.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뭐냐면 이 사람이 중도금을 가지고 갑한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갑이 재산 상태가 극히 악화돼 버렸어. 빚쟁이들이 막 집에서 우글우글 하는 거야. 그러면 먼저 중도금을 주어버리면 소유권 넘겨받을 위험성이 있죠. 불안하죠. 이 갑이 재산 상태가 굉장히 악화돼서 거의 빚잔치 일보 직전이라면은 중도금을 나중에 주어버리면 소유권을 못 받을 위험성이 있죠. 불안하죠. 불안할 때는 야 중도금 주면서도 소유권 넘겨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안할 때 예의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례가 만약에 판례가 요 중도금도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잔금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그 10월 현재 시점이 10월 1일이야. 그러면 중도금, 잔금 4천, 5천을 지급하지 않고 선이행 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9월 1일쯤 되니까 이 값도 소유권 넘겨주는 채무 이행기가 도래했죠. 중도금 안 줬어요. 잔금도 안 줬어. 그리고 현재 시점이 10월 1일이라고 봅시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지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했을 때 상대방 주는 날짜도 9월 1일 도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갑이 그러겠죠. 중도금, 잔금 빨리 줘. 9천. 이렇게 요구하겠죠. 그럼 내가 좋아. 내가 4천하고 4천에 대한 요 한 달분의 이자하고 5천하고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라. 공평하죠? 못 준 거 다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라. 공평하죠?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이거 정리해 보면 지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렇죠?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후이행 의무 이행기가 도래한 거야.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이때 선이행 의무자도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여기에서는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자 있잖아요. 이자, 법정이자. 이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정이자가 예를 들어서 40만 원에 한 20만 원 된다라고 했을 때 4천하고 5천, 9천 20만 원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라. 그러나 요 사이에 잔금 안 준 이 한 달 사이에서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어. 왜? 자기도 안 줬잖아. 누구도. 값도 안 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시행 항변권이 딱 걸리면 여기서는 이자 지급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동시행 항변권 이행 지체가 면제됩니다. 이행 지체가 면제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항변권이 딱 걸리면. 그래서 지금 이행기 도래해야 되는데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불안한 항변권이다.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후이행 의무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선이행 의무자도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은 4천하고 5천, 그 다음에 20만 원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라. 주장할 수 있죠. 공평하죠. 그러나 동시행 항변권이 걸리는 요 기간에는 이행지체가 면제되니까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자, 상대방이 자기는 이행하지 않고 청구해 와야 되겠죠. 청구할 것.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고 청구해야 됩니다. 자기는 소유권 넘겨주자면서 돈 잔금 주라. 그러면 나 못 주겠다. 너 줘야 준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가 수령지체에 빠진 게 문제됩니다.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수령지체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령지체에 빠진다는 것은 만약에 요 날짜에, 9월 1일 날짜에 우리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내가 등기서류 갖고 갈 거니까 잔금 갖고 와라 라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서류를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잔금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잔금 가지고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등기서류를 받지 않으니까 수령지체에 빠진 겁니다. 수령지체 한번 빠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그 등기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잔금 안 주냐? 잔금 가지고 왜 나타나지 않니? 라고 해서 잔금 주라라고 하면 그래 그럼 내일 만나자. 내일 내가 잔금 가지고 갈 테니까 너 등기소로 주라 라고 주장할 수 있죠. 이해가죠?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이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은 매수인이죠. 빠진 자는 한 번 수령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항변권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적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교과서 간단간단하게 봅시다. 동시행항변권입니다. 동시행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끝마무리 의무규정이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특약으로 항변권 우리 그런 것 없도록 하자라고 특약도 가능합니다. 자,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일 것. 자, 다 기출입니다. 무상금전 소비대차는 무상이니까 편무죠. 무상이란 말은 편무입니다. 편무 계약에서는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 양도나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또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되더라도 손해배상 채무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별개 약정입니다. 별개 약정이니까 계약이 두 개란 얘기죠. 원래 보세요. 이것도 기출인데 이게 쌍무 계약은 계약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두 개다. 그러면 항변권이 사실은 없어요. 별개 계약이니까. 그러나 특약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거지. 특약이 있으면 묵기로 달수입니다. 그래서 별개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항변권 특약이 있다. 별개 밑줄 특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에서 나오는데 두 개가 있다면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특약이 있다면 항변권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이행 의무자가 동시행 항면이 아니고 변입니다. 항변권을 갖는 경우 A번 당사자 일방이 먼저 이행할 경우에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어. 아까 파산 직전이단 말이에요. 파산 직전.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죠. 파산 직전입니다. 그럴 때는 불안한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B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죠. 아까 그러면 이행을 지체한 선이행 의무자도 상대방의 청구에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판례 보세요.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 아까 4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금 지급기를 경과했죠. 아까 9월 1일이 지났죠. 매수인의 중도금, 아까 4천이었죠.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 아까 20만 원이었죠. 20만 원과 잔대금 5천이었죠.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관계 있죠. 그러나 잔금 지급일부터는 이자 지급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쌍무계약 당사자를 먼저 한번 현실을 제공을 하고 아까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등기서류를 줬는데 받지 않았죠? 상대방을 수령지책에 빠지게 했습니다. 등기서류 안 받았어요. 그때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과거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효력 보세요. 항변권은 연기적이에요. 네가 줄 때까지 못 주겠다. 연기적인 것이지 영구적으로 부인권이 아닙니다. 연기적 항변권이다. 몇 줄 치시고 당사자가 원용이라는 건 법원에 주장해야 돼요. 법원에 주장해야 돼요. 법원에 주장해야 돼요. 항변권을 주장하려면 법원에 주장해야 되지. 법원에 주장이 없으면 법관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원용이 있으면 당사자가 주장을 하면 법원은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당신 주고, 당신 잔금 주고, 당신 자금 주고, 당신 소유권 넘겨라. 이렇게.
당신 주고 주세요 라고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만으로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된다. 밑줄이고 이자 지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5천에 이자 지급할 필요 없죠? 5천에 이자 지급할 필요 없죠? 항변권이 다 걸리니까. 그리고 항변권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불법 점유가 안 됩니다. 불법 점유.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불법 점유가 아니다. 항변권을 주장하면 불법 점유가 아니다. 이렇게 X예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안 주니까 나는 건물을 못 줍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임대차를 해서 이렇게 임대차를 해서 보증금 1억을 주고 자, 보증금 1억을 주고 임대차가 끝났어. 그럼 보증금 안 줍니다. 보증금 안 주니까 그럼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행관계거든요. 그럼 보증금 안 주니까 나는 점유를 계속 합니다. 그럼 이게 불법 점유냐? 보증금 안 주니까 나 못 나가는 겁니다. 라고 할 때는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항변권을 주장하면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에 그 5번은 굉장히 좀 지금은 이해하기 좀 힘드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할 겁니다. 5, 6번은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문제 하나 봅시다. 문제 27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동시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기출문제입니다. 1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뀝니다. 그러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동일성 유지됩니다. 2번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항변권을 기해서 목적물을 점유합니다. 적법하죠? 안 주니까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불법 점유가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사항이다.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죠? 네? 주장해야 됩니다. 4번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 주장한 동시행 항변이 받아들여집니다.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고 일부 패소, 다른 말로는 상환급부 판결이죠. 상환급부 판결.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틀렸고. 5번입니다. 선의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맞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관계죠. 5번이 답이죠. 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279페이지로 갑니다. 위헌부담입니다. 위헌부담. 자, 위헌부담은 민총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아까 저쪽에 불능이 있었잖아요.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으로 봤죠. 그런데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집이 있어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을하고 9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10월 1일 날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입니다.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에 요 9월 10일쯤 해서 그 집이 불난 거예요. 불나버린 거예요. 후발적이죠.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9월 1일 날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는 멀쩡했죠, 집이? 계약 체결할 때는 멀쩡했죠?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유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을 누가 책임 있는 사유로 불을 냈느냐. 쉽게 말하면 이 목적물 중심으로 본다면 갑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인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채무자가 귀책 사유가 불난 데에서 귀책 사유가 있느냐, 책임이 있느냐 이 말이요. 다른 말로는 일부러 불냈느냐, 실수로 불냈느냐, 고의과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겠죠. 책임이 있거나 없거나. 그러면 책임이 있다. 자기가 실수로 불냈어. 실수로 불냈으면 귀책 사유가 있어. 고의과실이 있어. 그러면 이때는 계약을 못 지키게 되니까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되면 채무 불이행 중에 오늘 배울 건데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세 개 중에서 이행불능이 돼버려요. 이행불능이 돼버려요. 이행을 못 해주니까. 그러면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야 이행불능이니까 계약 해제를 한다.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귀책 사유가 있느냐, 고의과실이 있느냐, 책임이 있느냐. 그러면 이때는 채무불이행, 그중에 이행불능, 해제 손해배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책임이 없어. 산불이 나서 이 산에서 불이 옮겨와서 산불이 났어. 아니면 제3자가 불을 냈어. 책임이 없죠. 책임이 없으면 그때 위험부담이 문제됩니다. 위험부담. 위험부담 뭐냐면 자, 요 위험은 대가 위험이라는 겁니다. 대가 위험은 대가 불이익입니다. 대가 불이익은 누가 이럴 때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내 책임이 아니니까 야, 내가 소유권 넘겨 못 주겠다. 대신에 돈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쟤라도 가져가고 돈 줄래? 그럼 미친놈 그러겠죠. 내 책임이 아니니까 너 소유권 넘겨주지 못하니까 대신 돈 줘. 그럼 돈 주겠어요? 돈 주겠어요? 줘야 돼요? 안 주지. 그래서 이때 대가 불이익은 채무자가 부담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 목적물 인도는 면합니다. 그래 목적물 물건 인도는 면하죠. 인도해 줄 필요 없죠. 그러나 대가 청구할 수 없죠. 대가가 청구가 안 돼요. 그럴 때 대가 불이익은 돈 못 받는 불이익입니다. 돈 못 받는 불이익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자, 집주인,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그렇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537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골에 소를 사고 팔기로.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소가 있어요. 소가 일소.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야, 소를 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를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하고 뭐 일소 뭐 한 700만 원 주기로 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계약을 하고 인도는 한 달 후에 인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잔금도 그때 주기로 하고. 그런데 야, 일이 너무 잘한다고 소문나서 테스트를 한번 해요. 테스트를. 그 땡볕 때 막 12시간 물도 안 주고 일을 시켜버리니까 그리고 일을 잘하더라. 나중에 앞으로 이게 과로사가 해버렸어. 소가 죽어버린 거예요. 소가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채권자가 소를 주겠죠? 채무자는 잘못이 없잖아. 소주인 입장에서. 그럴 때는 소는 인도는 면하죠. 그러나 속값 내놔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야 되잖아. 속값 내놔라 청구할 수 있죠. 이해가요? 가잖아.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한 달 후에 이 사람이 소를 몰고 갔어요. 몰고 갔는데 외양간이 다 고쳐지지 않았대. 그래서 나중에 갖고 가라 그러는 거야. 소를. 그래서 이 수령지체에 빠졌어요. 수령지체에 빠진 사이에 그날 밤에 자기 보관 중에 비가 말이죠. 무지하게 오는 거예요.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시골에 옛날에 홍수가 나가지고 요 소가 이 홍수물에 밀려가지고 아랫마을에 죽어서 나자빠져 있어요. 이 소가. 그러면 자 봅시다.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가 죽어버렸죠.
소가 죽었죠? 그러면 목적물 인도는 면하지만 소값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러면 여기서 시골에 이게 이게 과로사로 죽었거나 이게 물먹은 소는 그냥 파묻지 않습니다. 그죠? 부위별로 나눠서 싸게 마을 사람들한테 팔았어. 그게 돈 1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어차피 이 경우 소값 받죠? 값은? 소값 받죠? 그러면 받음으로써 얻은 면하는 이익, 즉 부위별로 팔은 100만 원은 뭐냐? 자기가 채무를 면함으로 얻은 이득이지. 그잖아. 소값 받았으니까 요 부위별로 판 이 소고기 값은 누구한테 지급해야 돼요? 을한테 지급해야 되겠죠. 에? 지금 700만 받았으니까 판값은 지급해 하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지금 후발적 불능에서 위험부담 문제로 발생합니다. 한번 볼까요? 위험부담. 자, 위험부담이다. 예를 들어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입니다. 후니까 후발적입니다. 그 이행기 전에 건물이 전소된 경우 갑의 건물 이전은 이행불능이 되죠. 이런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후발적 불능이란 이렇게 계약 체결 후 이행기 전까지 불능이 되는 것을 말하고, 후발적 불능은 원인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되거나 위험부담 문제로 발생합니다. 그림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건물 매도인이 계약금 수령하고 중도금 수령했습니다. 그럴 경우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목적물의 전소로 인해서 후발적 불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저때 후발적 불능과 채무 불이행입니다. 첫 번째가 후발적 불능 원인이 채무자 갑의 귀책 사유로 인했습니다. 갑이 고의과실로, 즉 일부러 또는 실수로 불냈습니다.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채무 불이행료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입니다. 귀책 사유가 없어요. 산불이 났어. 그때는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그라미 1번, 쌍방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다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적용됩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거기 537조가 있습니다. 자,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 그럴 때는 채무자는 자기 이행은 면하지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행 청구 못합니다. 위 사례에서 갑과 을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습니다. 제3자의 방화로 전소, 천재지변, 홍수, 화재로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목적물, 인도물을 면하죠. 그죠? 그러나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갑이 이미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은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이니까 다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그 조문 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아까 과로사 시켰죠? 소를 주겠잖아. 과로사.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소값 청구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만약에 수령지체 중 소를 몰고 갔죠? 근데 수령지체 중이야. 외양간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나중에 갖고 수령지체 중에 쌍방 없는 사유, 쉽게 말하면 쌍방 책임 없는 사유, 물난리가 나버렸잖아. 죽어버렸죠? 소가 죽었죠? 물난리로. 그럴 때는 같습니다. 이행 청구할 수 있죠? 이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했죠. 아까 소를 인도를 면했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얻은 이득, 이득이 뭐예요? 아까 부위별로 100만 원 팔았죠. 예? 그거는 반환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어느 때 쓰이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이런 거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 이게 회사입니다. 갑 회사요. 갑 회사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그러면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면 연봉을 주겠죠. 연봉 7천이라고 합시다. 이게 서로 쌍무계약이죠. 일할 테니까 돈 주라. 연봉으로. 이해가죠? 근데 이 회사가 이 노동자를 부당 해고를 시켜요. 부당 해고. 부당 해고를 시킵니다. 해고를 시켜요. 노동자 이렇게 욕으로 이렇게 바꿔봅시다. 요거 똑같이 바꿔서 을이 회사고 갑이 노동자, 근로자라고 합시다. 노동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자가 노동 제공하고 연봉 주죠. 7천 이렇게 봅시다. 근데 회사가 부당 해고를 시켜버려요. 부당 해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동자가 자 소송을 해서 1년여 거쳐서 복직이 됐어요. 1년 동안 소송을 해서 복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자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 책임이죠. 회사가 잘못했잖아. 회사가 잘못했죠. 회사가 잘못했으니까 소를 지금 과로사 시킨 거 똑같죠? 소를 주려고 그랬는데 지가 주겠잖아. 노동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가 부당 해고시켰잖아요. 비슷하죠? 소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지가 과로사 시켰어. 노동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부당 해고시켰잖아. 그죠? 그럼 1년 동안 자 소는 인도를 면하지만 즉 노무는 제공할 필요 없지만 1년 동안 7천만 원의 연봉은 청구할 수 있죠. 복직됐다면.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집에서 쉬면서 짜장면 배달을 한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받고. 그러면 12달이면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 이 사람이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이죠. 그죠? 그럼 이게 말하면 아까 부위별로 100만 원 팔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7천만 원에서 2,400을 공제하고 회사는 뭐요? 3천, 4천인가? 4,600만 원 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네. 자, 거기 그렇게 하시고, 자, 거기에 채권자 위험 부담주입니다. 거기 밑에 위사례에서 조문 밑에 채권자 의르 과실로 아까 과로사 시켰잖아요.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후발적 분류됐습니다. 채무자 갑은 자신의 채무 목적물 인도는 면하지만 채무자 갑은 상대방 즉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수령 지체 중에 을이 이행기의 수령을 지체하고 있어 아까 외양간 사건이죠. 쌍방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되어 버렸습니다. 채무자 갑은 자신의 채무를 면하나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이 있을 때는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큐 하나 보고 좀 쉽시다. 갑과 을이 기출이죠. 을소유 주택입니다. 을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을이 지금 집주인이고 갑이 매수인입니다.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이니까 후발적이죠. 네? 후발적으로 소실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실이니까 불탄 거야, 없어진 거야. 옛날에 어른들은 소실은 첩이요, 첩이 아니에요. 이거는 되어버렸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죠. 갑과 을은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습니다. 그러면 자, 을은 채무자죠. 지금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죠. 2번입니다. 갑과 을은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습니다. 을이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맞죠? 갑의 과실입니다. 갑의 과실. 채권자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죠. 그럼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채권자가.
자,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죠. 그러면 이때는 을이니까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보세요. 갑의 수령지체 중에 아까 수령지체 중 외양간 사건이죠.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람 주택이 소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는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합시다. 제3자를 위한.